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씨, 누가 요즘 시대에 애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 그 더러운 물에 우리 애를 담갔다고? 여보, 너무 또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가 워낙에 깔끔하신 분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깔끔? 깔끔이라고 했어, 지금? 워낙에 깔끔하신 분이 애를 데리고 여러 사람들이 몸을 담갔다 뺐다 하는 공중 목욕탕에 데려간다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원. 당신 집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런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아, 더러워서 못 살겠네, 진짜. 아내는 늘 제 어머니가 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공중 목욕탕도 싫다. 이것저것 반찬 만들어 먹이는 것도 싫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어머니인 제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았죠. 외동딸로 자란 아내는 이상하게 제 엄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성에 차지 않는 듯 했어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을 겪어 힘들어했고 저도 일을 하고 있느라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잠시 봐줬었는데 그때 아내는 제 어머니에 대한 거부 반응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에게 입히는 것부터 씻기는 것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투덜댔고 기어이 제 어머니 손을 떠나 도우미를 쓴다고 난리를 부렸죠. 저는 아무리 그래도 생판 남인 도우미 손에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는 제 엄마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이런 아내에게 점점 정남이가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한테까지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연애 때 아내는 사소한 것에도 잘 삐지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로도 저와 다투고 나면 절대로 먼저 사과를 하는 일이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본인 잘못이 분명해도 자존심 때문인지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았어요. 그런 아내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하는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다고 했어요.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연애 시절 아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는 왜 안 돼라는 말이었는데요. 아마도 자라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내뱉는 것 같았죠. 저와 다툴 때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제가 행동하지 않을 때면 왜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느냐는 말을 했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생길 지경이었어요. 한 번은 회사가 너무 바빠서 아내의 연락을 받지 못했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미팅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연락을 하지 못했더니 그걸로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밤늦게라도 아내에게 찾아갔어야 하는 건데 회사 팀장님에게 붙잡혀 원치 않는 회색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걸로 엄청나게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내버려두고 방치할 거면 뭐하러 만나? 뭐하러 사귀냐고.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고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잖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잘 알잖아. 왜 못 빠져나오는데? 약속 있다고 하고 빠져나올 수 있잖아. 왜 안 되는데? 핑계 대지 마.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우리 결혼 날짜 잡았다고 이제 잡은 물고기라는 거야, 뭐야? 제발 억지 부리지 마. 난 결혼 날짜 잡으니까 오히려 더 책임감이 생겨서 미친 듯이 일에 집중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네가 이러면 나 정말 힘이 빠져. 나 너한테 멋지고 당당한 남편이 되고 싶단 말이야. 저는 어떻게든 결혼 전에 승진도 하고 싶었고 월급 인상도 하고 싶었는지라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는 그저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준다고 짜증을 부리고 안달하곤 했었죠. 그러면서 항상 너무 쉽게 얘기를 해버려서 제가 진이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제가 받아주고 달래주고 사과를 하면서 몇 년의 연애 기간을 보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아내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투정을 부리고 하는 모습이 마냥 귀엽게만 느껴졌죠. 아내도 화를 내는 빈도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살짝 삐지는 정도로만 했기 때문에 저도 덜 힘들었고요. 오히려 제가 보듬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지냈답니다.
아내는 4대4 미팅 자리에서 만났어요. 대학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선배가 만들어준 자리였죠. 저 같은 공대 대학원에 다니는 남자들의 대부분이 여자친구가 없었거나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는 상황이었는지라 미팅 자리는 아주 절실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개인 레슨을 하고 있다는 아내를 본 순간 저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희고 고운 피부, 가녀린 몸, 그리고 긴 생머리를 한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보였죠. 제가 원래 말주변도 별로 없었는데다가 그런 미팅 자리에서 더 어색한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과 남자 4명은 다들 숙맥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음료수만 먹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자 측에서 더 활발하게 말을 많이 했었죠. 그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아내는 저희들을 향해 이런저런 질문들을 참 많이 더 했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로 취직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돼요? 공대 남자들이 기술직이라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던데 진짜예요? 너무 궁금하다. 그게 저희는 컴퓨터 프로그램 쪽을 전공해서 그쪽으로 취업할 것 같아요. 제 옆에 이 친구는 박사학위를 준비해서 연구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고요. 세상에 안정적인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세상에는 공무원들도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정말요? 그럼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인가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물려받을 거라도 많으셔야 할 텐데. 그래도 뭐 일반 업무보다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좀 낫겠죠. 걱정 감사해요. 그때 아내의 표정은 몹시 실망한 듯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말부터 서스럼 없이 할 때 알아봤어야 했지 말이에요. 서먹서먹한 그 자리가 끝이 나고 저는 아내를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선자에게 연락을 했고 결국 아내의 연락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연락해봤는데 아내는 제 이름조차 모르고 있더군요. 바로 앞에 앉아있던 남자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억지로 끌고 나갔더니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한테 왜 연락하신 거예요? 저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저 마음에 들어요? 네? 그게 저... 내일 뭐 하세요? 저녁 7시 그때 미팅했던 그곳에서 만나죠. 됐죠? 속이 다 시원하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보같이 어물쩡거리던 저를 대신해 과거의 아내는 참 용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여태껏 제가 알던 여자들과 비교가 되었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녀와의 첫 데이트 날 나름대로 멋을 부린다고 부렸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었나 봐요. 목을 한번 두르고 앞으로 꺼낸 목도리를 다시 메어주겠다고 하면서 제 목도리를 풀어헤친 그 순간 심장이 너무 쿵쾅대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려고 전날 새벽 3시까지 여기저기 뒤적거렸었는데 그게 하나도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이런저를 귀엽게 봐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제가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를 좋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첫 데이트가 끝이 났고 저는 그녀의 앞날이 무척 기대됐어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연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와의 데이트를 꿈꾸었죠. 하지만 그녀는 며칠 후 제게 현실을 직시해 주었습니다. 저보고 대뜸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고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도 물었죠. 재산은커녕 빚 갚느라 힘들게 살아오던 저희 집안 사정을 아주 조금 얘기했더니 저 같은 사람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상처만 가득 안고 그녀와 연락이 끊어지는 듯 했죠. 며칠간 그녀가 했던 말 때문에 밥도 잘 안 들어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다면 저는 아마 결혼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물질적인 것만 밝히는 그런 사람을 제가 마음에 두었다는 사실조차 너무 화가 났었죠. 그 후로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보란듯이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정말 못하는 영어 공부까지 해서 저만의 장점을 높였고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의 복수심 때문에 제가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전문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여러 번의 소개팅을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몇 년 전에 만난 그녀의 생각이 계속 떠올라 쉽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없었죠. 완전 속물인 것 같은 그녀를 제가 왜 그렇게 못 잊어 했을까 생각해보니 아마 제가 콩깍지가 씌었었나 봅니다. 밥맛 없다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몇 번이나 그때 그 주선자에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쯤 아는 형한테 그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면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걔 원래도 날씬했었잖아. 근데 어제 보니까 완전히 이쑤시개처럼 말라가지고 얼굴도 거칠하고 실신했다 깼다 난리도 아니더라고. 걔 엄마도 엄마인데 걔가 워낙에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잖아. 그래서 그런가 버티지를 못하는 것 같았어.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던지. 그 정도였어요? 하긴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그럴만도 하죠. 아이 그리고 무슨 험악하게 생긴 남자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런 말도 하더라. 사람들이 다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아빠가 사업하다 그렇게 되셨다는데 무슨 빚을 지셨나? 형, 거기 어디예요? 거기 장례식장 어디인지 알아요? 저 좀 알려주세요. 장례식장? 네가 알아서 뭐하게 해. 걔 몇 년 전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난 사이 아니야? 이 착해 빠져가지고는 찾아가려고? 일단 알려주세요. 그냥 알려줘 보세요. 기어코 그 형에게 장례식장 주소를 받았고 용기를 내어 다음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 발인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힘들어 보였어요. 엄마와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엄마는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녀가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왠지 그녀를 계속 봐온 것 같이 낯설지 않음을 느꼈어요. 힘없이 제대로 걷지지 못하는 그녀를 왠지 부축해주고 싶었고 그 예전 발랄하게 제게 쏘아붙이던 그 모습을 또 보고 싶었죠. 사람의 인연이 뭔데 대체 이런 감정까지 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 저는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녀의 생각에 잠 못 이루다가 결국 그녀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전문적으로 레슨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주변을 서성이는데 그곳에서 나오던 그녀와 딱 마주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대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만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거리를 거닐고 있었어요. 자동차도 빠른 속도로 오고 있던 그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 경적 소리 못 들었어요? 왜 계속? 저 왜 구하셨어요? 왜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저는 이내 그녀가 일부러 차가 오는 길을 향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멍한 얼굴로 눈물만 흘리고 있던 그녀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냥 사람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 생겨 제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일으켜 주변에 있던 상가 앞 계단에 앉혔고 계속해서 다 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정신이 조금 든 그녀는 제게 고맙다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고 저는 그때 제 신분을 밝혔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미팅도 하시고 저랑 단둘이 만난 적도 있었는데. 네? 저랑요? 아, 혹시 그럼 그때 그 공대 대학원생? 맞죠? 네, 맞아요. 그 공대생 가난한 집 아들이 접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세상에, 전혀 몰랐어요. 전혀요. 그냥 우연히 이 근처에 왔다가 그쪽을 보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저는 그냥 근처를 지나가다 발견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혹시라도 미리 알아내서 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만난 저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죠. 차라리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 물어보시니까 더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저희 아빠, 엄마 몰래 다른 여자 만나셨나 봐요. 그 여자한테 빚을 내서 사업 자금을 대줬는데
그게 사기를 맞고 그러는 과정 중에 아빠가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고, 진짜 미치겠어요. 엄마는 그거 알고 쓰러지시고 완전 저희 집 콩가루였어요.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랬구나. 세상에 별일 다 있는 법이니까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째요? 뭘 어쩌겠어요. 아빠 보험금이랑 이런 거 저런 걸로 빚 갚으면 되고, 오늘 저 구해주셨으니 새 인생 시작해야죠 뭐. 사람 마음 참 간사하네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으려고 했었는데. 죽긴 왜 죽어요.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남의 집 살림해주는 일, 청소하는 일 하고 계시는걸요. 그래도 엄마는 항상 즐거우시대요.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힘내세요. 그녀는 제게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을 했고, 저는 그날 이후 더더욱 그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회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갔고, 그냥 그녀가 퇴근해서 거리를 거리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멀리서 지켜보는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후로 저희는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곁에 있어서 그런지 그녀도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그녀의 성격도 세상에 힘든 일을 겪고 나니 한풀 꺾인 것 같았고 제게 했던 말도 사가더라고요. 그때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재수없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어쨌던지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평생 저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앞으로 자기 목숨은 제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희는 뜨겁게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주변 지인들은 놀랐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같이 미팅을 했던 친구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고개를 저었죠. 그녀의 성격상 절대로 저로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녀 말만 듣고 주변 사람들 말은 무시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녀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금방 원래의 성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진짜 그런 줄 알았죠. 자신의 아버지가 진 빚은 사망보험금으로 모두 갚았지만 아빠가 불륜관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까지 힘을 보태 동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풀리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먼저 아는 형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만큼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과 학부모의 욕을 한 적도 많았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술을 마시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제게 하소연하기도 했죠. 저는 거의 들어주는 입장이었고 그녀는 항상 제게 쏟아내는 입장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별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그녀를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이런 부분은 심해지게 되었고 저 역시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생겨 다툼이 자주 일어났죠. 아니, 오빠는 내 얘기가 말 같지가 않아? 듣고 있는 거야? 내가 뭘 했어? 오늘 기분 더럽다고 했지? 그래, 다 들었어.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오빠가 오늘은 회사 일이 좀 있어.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서 시간 내리가 좀 그래. 내일 만나자, 우리. 내일 오빠가 일찍 마치고 갈게. 내일 같은 소리 하네. 내일 아니라 지금 당장. 난 오늘 지금 당장이 화가 나는데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오빠 정말 이럴 거야?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왜 안 되는 건데?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엄청나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어떨 때는 제게 욕 비스무리한 것도 했었죠. 그때마다 저도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광분한 그녀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잠시 피해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그저 가만히 받아주다가 자리를 떠났었죠.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몇 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사실 저도 많이 힘들더군요. 처음에는 무조건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점점 결혼에 대한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평생 결혼해서 제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저는 한 번쯤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었고 결국 저희는 약 한 달 동안이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몇 번이나 그녀의 연습실 앞에서 서성이기도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녀의 연락을 피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녀는 약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모습에 저는 그녀를 평생 지켜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녀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단아한 외모와 고운 피부톤이 그 연세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동안이셨고 교양 있는 말투와 행동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의 어머니가 내뱉은 말은 몹시도 충격적이었죠. 자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신다고?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네. 아, 네, 저희 어머니 건물 청소 일하고 계세요. 이전에는 도우미 일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시고요.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만. 세상에, 우리 딸 음대 나온 거 알지? 우리 집 양반이랑 나랑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모르네. 외동딸 하나 달랑 낳아서 온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키웠는데 청소하는 시모 밑으로 들어간다니 하늘이 고칼 노릇이구만. 내 딸이 하도 자네 없으면 죽겠다고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다만 내 딸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러면 아주 자네 집안 알아서 하게. 알았나? 그녀 어머니의 기품이 있어 보이던 외모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보였습니다.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열심히 키워보려고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으시는 저희 엄마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 싶어 몹시도 화가 났어요. 제가 살짝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눈치챈 그녀는 중간에서 자신의 엄마에게 애교를 부리며 제 자랑을 그렇게 했죠.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장모님과 함께 살 것도 아니니 마음을 비우자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했지만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녀와 만남이 힘들어질 것 같아 잊어보려 많이도 애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다행히 그 당시의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올 때는 별다르게 튀어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고 저 없이는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었나 봐요. 제 어머니도 그녀의 외모와 배경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인상이 착해 보인다며 잘해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준비한 것이 없었지만 소소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녀와 그녀 어머니는 소소한 결혼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녀가 예비 장모님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너무 속상했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할 건 모든 것이 다 제 선택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대충 그녀는 그지같이 못 사는 집안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예전에 만난 대기업 아들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 했는데 자기 아빠가 그렇게 되고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남자가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있네요. 제가 그런 바보 같은 남자가 될 줄은 몰랐지만 그냥 저는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모든 것이 이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버지 없이 혼자 자식들 키우시며 고생하신 어머니께 이제는 제가 손주도 안겨드리고 싶고 고생을 덜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신혼집은 아주 코딱지만한 소형 아파트 월세였어요. 조금 외곽 지역 전세를 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동네를 끝까지 고집했죠. 덕분에 저희는 신혼 첫 살림부터 빚과 월세를 갚으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작업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레슨이라는 게 고정적이지가 않고 들쑥날쑥해서 월세 내고 많이 남는 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버는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월세 명세서를 다 들고 몽땅 가져갔고 자기가 버는 돈은 오픈하지 않았죠. 그래도 이건 아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애초에 아내에게 경제권을 다 줄 생각도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장모님께 값비싼 명품백과 옷을 사드리기도 했고 피부 마사지권을 결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의 자동차에 있던 영수증을 보고 알아챘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 생신 때에는 월세 내고 뭐하고 남은 돈이 별로 없다면서 달랑 케이크 하나에 작은 꽃다발 하나가 전부였으니 말이죠. 여보, 당신 이거 혹시 장모님 사드린 거야?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짜리를? 아, 그거? 얼마 전에 엄마 생일이었잖아. 우리 엄마 눈 높아서 웬만한 건 성에 차지도 않는단 말이야. 당신, 저번에 우리 엄마 생신 때는 돈 없다고 그래서 그냥 저랑 넘어갔는데. 아, 그러게. 그때는 진짜 그랬고, 이번엔 나 레슨생 3명이 쉬다가 다시 등록을 해서 내가 다음엔 꼭 더 신경 써서 챙길게. 결혼하고 첫 시모의 생신을 대충 넘긴 아내의 행동에 서운했던 저는 다음에는 꼭 잘 챙겨달라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자꾸 예전 습관이 나오더군요. 말투나 행동이 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고 욕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특히 결혼 후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화를 내던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들을까 무서울 정도였죠. 그런 아내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저는 책도 사보았고 인터넷으로 강의 같은 것도 들으며 아내의 성격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현재에 불만족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한다고 하기에 최대한으로 아내에게 맞춰주려 했죠. 하지만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제 어머니가 일까지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어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평생 모은 돈으로 반찬 가게를 오픈하시려고 일을 배우시던 중이었거든요. 그래도 자생 일이 이렇다 보니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아가, 너는 그냥 너 몸 추스리는 것만 신경 써라. 애기는 내가 봐주마. 일단 엄마가 잘 추스러야 애도 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알겠지? 저희 어머니의 말에도 아내는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래도 산후 우울증이라니까 최대한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내가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생업까지 중단하신 채 손주를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거의 집에 살다시피 하시면서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서 해주셨어요. 아내는 모유도 잘 안 나온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해버리고 분유를 타서 먹였었는데 젖병 소독하는 일마저도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보면 아내는 잠을 자고 있거나 소파에서 TV를 보며 과자 같은 것을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 모습에 화가 났던 저는 아내에게 한번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저렇게 뼈 빠지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뭐해? 내가 오빠네 집 대 이어줬는데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 애 낳고 여자 몸이 얼마나 변하는 줄 오빠가 알기나 해? 세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아무것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걸 어째 그럼. 그래도 한운 신용이라도 해야지. 산후조리 끝난 지가 언젠데. 야, 우리 회사 여직원들은 아이 낳고 3개월 만에 복직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 아이고, 그러셔? 그럼 잘난 그런 여직원들하고 살지 왜 나랑 사냐? 어? 누군 편한 줄 알아? 어머님이 어머님 마음대로 우리 집 살림 만지시고 애기도 자기 마음대로 키우시는데 그럼 나는 뭐 마냥 편한 줄 아냐고.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내는 그야말로 막무가내였습니다.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대학의 일수였고 남편인 저도 눈에 보이지 않았죠.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어머니가 하는 살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던 아내는 아마 제가 안 볼 때 어머니께 엄청 막대한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아내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 행동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내는 자기 몸 관리를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 시간을 많이 쏟았고 급기야 도우미 이모를 구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저희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양육 방식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제게 도우미 비용 250만 원을 내야 하냐며 야근을 해서라도 수당을 더 챙겨와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내도 분명히 레슨을 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자기가 번 돈은 단 한 푼도 공개하지 않고 쓰려고 하지도 않았기에 진짜 얄미웠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상처를 받으셨고 저는 저대로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에게 대놓고 이젠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말을 했고 저는 화가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이때 저는 이혼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다 부족해서 그렇지 뭐.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노인네가 하는 게 마음에 들 리가 있겠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안사돈까지 집에 모시고 와서 이것저것 알려줄 정도니 내가 괜히 애기를 봐준다고 했나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도 집에 오셨었어요? 왜요? 애미가 뭐라고 했는데요? 말 좀 해보세요, 어머니. 네? 아니요. 남사스러워서 뭘 그런 걸. 너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애미가 다 못난 탓이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안 봐도 무슨 상황이었는지 그려지더군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었고 더 이상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면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역시 자신도 이딴 집구석에서 살지 못하겠다면서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그래, 내가 이딴 집구석에 뭐하러 시집을 와서 이 개고생을 하냐? 니네 엄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구질구질해. 위생 상태도 더럽고 그거 다 애기한테 가면 어떡할라 그래?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말 잘했어.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아내는 그 말을 한 뒤 그대로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는 울고 보채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일단 저는 우는 아이부터 달래야만 했고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아이를 재우며 함께 잠들었던 것 같아요. 이틀날 아내가 슬쩍 제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은 아이가 엄마 손이 필요할 때라서 얼른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했고 아내는 못 이긴 척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 대해 예전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실망을 하게 되면 계속 실망을 한다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보였죠. 무리를 해서 드린 도우미 이모님을 보고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싫은 소리를 하니 결국 도우미 이모도 그만둔다고 나가버렸어요. 그 사이 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오픈하셨는데 오픈하자마자 꽤 손님이 많았나 봅니다. 워낙에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았고 친절한 성격이시다 보니 금세 단골 손님이 생길 정도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그래도 차라리 어머니가 집을 봐주실 때가 나았다면서 다시 어머니를 들어오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아내가 너무나 속물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주말이면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셨고 저희 보고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며느리한테 안 좋은 말을 들어도 기어코 집으로 오셔서 아이 봐주시는 어머니를 보니 제 눈가에는 또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웬일로 낮 시간대에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점심을 사달라는 말을 하며 실실 웃는 것이 무언가 제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제 눈치를 슬슬 보던 아내는 슬쩍 입을 열더군요. 저기, 여보. 나 다음 주에 여행 좀 다녀와도 돼? 하와이 티켓을 누가 싸게 줬는데 우리 엄마가 평생 꼭 가보고 싶던 곳이라서. 하와이? 그럼 꽤 시간이 걸릴 텐데 장모님이랑 하와이를 간다고? 응. 저기 친한 친구가 이거 완전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예약을 해준댔는데 날짜가 그렇게밖에 안 돼서. 근데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서 비행기 오래 타진 못할 텐데. 그럼 아직 안 돼. 오랜 시간 타면 애기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한테 애기 좀 봐달라고 하면 어때? 가게 며칠 쉬어도 되잖아. 내가 애기 보신값은 쳐드릴게. 아내는 뻔뻔하게도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장모님과 단둘이 하와이 여행을 간다는 말을 하더군요. 예전에도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실 때 돈도 한 푼 안 주고 날로 먹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하던 반찬 가게까지 문을 닫고 오라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그만 나왔고 아내에게 싫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면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가던가 아니면 제 휴가에 맞춰서 다 같이 가자고 말을 했죠. 크게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 아내는 밥을 먹다가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성격은 평생 고칠 수가 없나 봐요.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아내가 여행을 가니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여쭤보니 오전 일찍 아내가 전화를 걸어 사정사정을 했다고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가게까지 문 닫고 아이 봐주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지만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연애 때부터 그랬듯이 아내는 그날부터 콧노래까지 부르며 트렁크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말을 잘 안 하는 저를 제대로 본체 많지 않은 아내는 주중에 하와이로 떠났죠. 저는 그때 화가 나서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 둘은 별말 없이 일주일이 남은 시간을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려고 퇴근길에 백화점 지하 식당가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모님을 본 겁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면 장모님은 아내와 함께 하와이에 있으셔야 했는데 말이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장모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지 못하신 채 친구들과 웃으면서 휙 저쪽으로 지나가 버리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저만큼 지나간 장모님을 다시 붙잡아 여쭤볼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고 그 길로 아내의 개인 연습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아내의 연습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아내가 늘 고집하던 번호가 있었기에 2번 만에 열렸거든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아내는 그 안에 낯선 남자와의 추억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는 핸드폰이 1개 더 있었고 그 안에는 그 남자와 아내의 사적인 영역들이 다 들어있더군요. 집에서는 볼 수 없던 행복한 웃음으로 그 남자 곁에 안겨 있었고 그걸 본 저는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내는 그저 매달 돈을 벌어다 주는 ATM 기계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천사 같은 저희 어머니가 애 봐주고 살림까지 다 해주시니 세상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틀 후에 아내가 귀국을 하면 모조리 다 엎어버리고 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퇴근이 갑자기 늦어지자 아이가 자고 있는 사이 급하게 밖에 있는 마트에 다녀오면서 길을 건너시다가 그만 사고가 났던 것이더군요. 아까 제가 백화점에서 장모님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하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솔직히 아내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네요. 다행히 어머니 동생이신 이모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며 도와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꽤 심하셨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회복이 잘 안 되어서 중환자실에 며칠 있어야 했었죠. 이틀 후 아내가 귀국했고 어머니의 사고 소식도 들었습니다. 당장에 병원으로 와야 했을 아내는 어머니가 계신 병원보다 집으로 와서 짐을 풀어 놓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새까맣게 탄 꼴을 보아하니 하와이에서 실컷 돌아다니고 놀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별말 안 하고 옷만 갈아입고 병원으로 다시 향했고 잠시 후 아내도 자신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왔더군요. 어머나, 어머니 심하신 거야? 아직도 중환자실에 계시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보면 몰라? 두 눈으로 보면 되잖아, 당신이. 왜 화를 내? 내가 지금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사람이 내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연락도 잘 안 받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참나, 나 지금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나도 당신한테 할 말 있으니까. 아내는 제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병원방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탈을 썼으니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집에 못 가고 기다리나 싶었는데 아내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더군요. 제가 잠시 밖으로 나오니 쪼르르 따라 나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기, 자기야. 어머님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잠깐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야?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아니, 화 좀 내지 말고 잘 들어봐.
지금 우리 집 엄청 좁아서 미어 터지잖아. 그치? 당장 애기용품도 들 곳도 마땅치 않아서 발 디딜 틈도 없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집 그거 팔아서 우리 집 조금 넓히면 어때? 어머님 나중에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되잖아. 그때처럼. 뭐라고? 집을 팔아? 야, 너 정말 어디까지 하려고 그러냐?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 죽은 것도 아니잖아.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 목소리 낮춰. 무식하게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교양 있게 행동해. 무식? 교양?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네가 어떻게 감히 내가 더 쳐다보게 만들어줘? 네 하와이랑 누구랑 같냐? 똑바로 말해? 어머머, 당신 미쳤어? 왜 이래?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우리 엄마랑 나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니네 엄마랑 너랑 둘이 짜고 감히 우리를 속여? 얼마나 우리 집을 무시했으면 이딴 식으로 행동하냐? 너 다른 놈이랑 신나게 놀고 불륜 저지른 거 내가 다 갖고 있어. 기대해 너 어떻게 되는지. 뭐? 내 연습실 들어갔었니? 너 내가 무단 침입죄로 신고할 거야. 왜 남의 연습실에 몰래 쳐들어가? 누구한테 허락받고 들어간 거야? 경찰에 고소할 거라고. 그래, 고소해라. 네 남편 고소해. 그리고 다 끝내자. 다 끝내. 나도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까발릴 거니까 기대하라고. 아내는 제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 병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악을 쓰며 발을 동동 몇 번 굴렀더니 조금 속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죠.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되다니 제가 이런 꼴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저 어머니께 효도하고 안정적인 가정 이루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잠시 후 병실로 가보니 이모가 제게 몇 가지의 말을 더해주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언니.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어디 남 부끄러워서 남한테는 말도 못하고. 왜요, 이모?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애미가 아주 니네 엄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나 보더라. 애기 봐준다고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원. 반찬 가게 할 때도 공짜로 이것저것 반찬 싸가서 남들 나눠주고 그거 보고 또 맛없다고 지랄지랄 했나 봐. 아주 그 앙큼한 년이 가정교육을 어디 똥으로 받았나. 내가 아주 한 번 만나면 가만 안 둘라고 했어. 네? 죄송해요, 이모. 어쩌다 제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어머니 마음만 아프게 해드린 건지. 그래도 절대로 너한테 티내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 그게 애미란다. 애미들은 그래야 돼. 지 애기 맡겨놓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애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런 년은 애미도 아니야. 이모, 다 알아요. 저 이혼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 깨어나시면 저 어머니 모시고 진짜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모. 이모의 말에 저는 더더욱 이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호전이 되었고 다음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계속 좋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이틀 후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고 저와 이모 그리고 손주도 다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았고 아내와의 마지막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장모님이 병원에 찾아오셨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내가 다 얘기 들었네. 자네 우리 딸을 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던데 사실인가? 내가 자네한테 내 딸을 왜 줬겠나? 없는 집에 치질이도 궁상맞은 엄마 밑에서 자란 자네를 딸랑 하나 착한 거 보고 줬더니만 이제 와서 내 딸을 뭐 어째? 이혼? 이혼해도 우리가 해. 자네 같은 주제에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만. 장모님,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어머니 조롱하고 무시하고 무슨 파출부 대하듯이 대하는 아내랑 제가 계속 살아야 되나요?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남자랑 아주 더럽게 불륜을 저지르고도 애도 나 몰라라는 여자를 제가 왜 같이 살아야 하나요? 제가 왜요? 장모님이랑 같이 갔다던 하와이 여행도 그놈이랑 같이 간 거 맞죠? 남자가 제대로 구실을 했으면 여자가 왜 그러겠나? 소심하게 재미가 없으니 잠시 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다 우리 딸 잘못만 있는 줄 아나? 오죽 인생이 재미없으면 오죽 자네랑 사는 게 그지 같았으면 그러겠나?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해줘서 자네같이 지루한 놈하고는 힘든 법이네. 네, 한마디로 저 같은 놈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고 재미는 다른 데 가서 본다 이거네요. 이제야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여자인 거 제가 주변에 똑똑히 알려줄게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저처럼 멍청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어머니에 있는 병실에 당신 같은 사람 오는 거 정말 경멸하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당장 두 번 다시 이 근처에 얼씬도 마세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장모의 말에 내쫓듯이 밖으로 나가게 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이모도 얼마나 황당한지 제대로 말도 못하시고 입만 쩍 벌리고 계시더군요. 누워서 이 상황을 지켜보신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신 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녀와의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녀가 불륜을 저지른 증거들을 모아서 내밀었고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에 제대로 된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과정 중에서 알게 된 건데 어머니 핸드폰 속에 아내가 아내를 조롱하는 문자도 상당수 있었어요. 더럽다는 둥, 아이가 병에 걸릴까 두렵다는 둥, 싸구려 집안처럼 촌스럽게 만들려고 작정했냐는 둥, 문자들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혼 소장을 보내자 자신도 황당하다고 하면서 제가 무단 침입으로 자신의 연습실에 들어간 것을 고소했고 불륜에 대한 현장 증거가 없다면서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하지만 요즘 관통죄가 없어졌다 해도 현장을 덮친 영상이나 사진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그럴 유추가 되는 대화 내용을 듣고도 불륜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죠. 또한 아내의 연습실에 들어간 곳도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황당하고 또 복잡했던 이혼은 모두 제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러는 사이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이 되셨어요. 아내는 저와 아내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마치 정신병자라도 된 듯 입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제가 의처증에 걸려서 미치고 날뛰었다고 하더군요. 하도 황당한 소문을 떠벌리고 다닌 아내 덕분에 주변인들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내가 떠벌리고 다닌 말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판 격이 돼버리고 말았죠. 예전 성격 그대로 전혀 참을성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이혼 과정 중에 알게 된 또 다른 진실 하나는 아내의 불륜남에 대해서였어요. 그 남자는 아내가 결혼 전부터 알던 사람이었고 결혼까지 할 뻔한 사람이었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정도 꾸린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와 다시 재회하고 난 후 만남을 이어갔다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억울한 면이 많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정말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했는데 제 아내가 아주 막무가내로 접근을 해서 관계를 이어가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주 약 먹고 죽겠다고 난리 피우고 제 아이 학교랑 와이프 회사에 가서 다 말해버린다고 협박도 하고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우습겠지만 그냥 이게 진실이니 알아주세요. 위자료는 바로 입금했고 저도 앞으로 부디 그 여자가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와이는 왜 같이 간 거예요? 그렇게 싫으면 왜 간 거냐고요? 하와이요? 무슨 하와이요? 저 안 갔어요. 해외여행 가자고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의심할 거 뻔한데 어떻게 가요? 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제가? 하와이에 같이 간 걸로 생각했던 상간남은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했고 아내에게는 아마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돈 많은 영감탱이를 하나 물은 것 아니냐는 상간남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졌네요. 제 아이의 엄마가 이런 여자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또 창피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모든 증거가 다 나왔기에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남자 관계뿐만 아니라 저와 제 어머니에게 행동한 것들만으로도 이혼을 결심하기에 충분했죠.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장모님까지
끝까지 제게 연락을 해서 이혼을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들과의 죽어서도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을 것이 제 마음이지만 아이가 있기에 앞으로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게끔 자주 만나도록 해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천류는 억지로 끊을 수 있는 것 아니니까요. 결국 아내도 자신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버거운지 제게 양육권을 넘겨주며 잘 키워달라는 말은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니 솔직히 걱정은 되겠죠. 저는 그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운 자신이 있습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어머니와 이모도 계시고요. 아이가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재혼 안 하고 혼자 살 자신도 있을 정도죠. 저는 이혼과 동시에 저는 집을 바로 내놓았고 값비싼 월세를 내던 집은 다른 전세 세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이사를 갔고 아내와 그 불륜남에게서 받은 위자료는 어머니의 통장에 입금해드렸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살림해주고 아이를 돌봐준 월급이라고 해도 많은 금액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어머니는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손주를 위해서 꼭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상해하는 저를 보시며 차마 아무 말 안 하시고 따뜻한 밥을 지어내주시는 어머니께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어머니 반찬 가게도 도와드리고 배달업체에 등록도 시켜드려서 요즘은 부쩍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밝은 미소가 되돌아오자 저는 그제서야 웃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